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먹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최근 발표된 영양학 및 식품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천연 감미료로 알려진 꿀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는 물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물에 레몬을 타서 드시거나 꿀을 뜨거운 차에 넣어 마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6가지와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 총 9가지 핵심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모든 방법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평소 꿀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숫자 1을, 가끔 드시거나 안 드시는 분이라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꿀과 뜨거운 물 또는 차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뜨거운 꿀차가 오히려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목이 아플 때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죠. 특히 겨울철 아침이면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꿀은 천연식품이니까 어떻게 먹어도 몸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꿀을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으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즉 HMF라는 화합물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식품화학 연구들을 보면 이 HMF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요. 꿀의 주성분인 과당이 높은 온도에서 변성되면서 이런 독성 화합물로 바뀌는 건데요. 마치 신선한 과일이 태양 아래 오래 놔두면 상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70도 이상에서는 HMF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꿀의 유익한 효소들과 항산화 성분들도 파괴되어 영양가가 크게 떨어져요. 의학 저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45세 김모님의 경우 매일 아침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목적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경험하기 시작했대요.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뜨거운 꿀물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꿀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도록 바꾸니 3주 만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예요. 꿀을 넣을 때는 물의 온도가 40도 이하로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손가락을 담갔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차를 우려낸 다음 충분히 식혀서 꿀을 첨가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급하시다면 찬물을 조금 섞어서 온도를 낮춘 후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꿀과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꿀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에 꿀을 섞어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꿀의 단순당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동시에 소화관에 들어가면 소화효소의 작용이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소화생리학 연구들을 보면 꿀의 과당과 포도당은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반면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 속도의 차이로 인해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 복부 팽만, 복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빠른 차와 느린 차가 섞여 있으면 정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게 된 부산의 32세 이모님 사례를 보면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그릭 요구르트에 꿀 2스푼을 넣어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하더래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꿀과 요구르트를 따로 먹도록 바꾸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요. 요구르트는 아침에, 꿀은 오후 간식으로 분리해서 먹으니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제품과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꿀의 단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요구르트 대신 과일과 함께 드시거나 우유는 그냥 마시고 꿀은 다른 시간에 드세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시면 소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시고 불편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꿀과 양파의 조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진 양파꿀 절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침과 감기에 좋다고 알려진 바로 그 양파꿀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시대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니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양파의 황화합물과 꿀의 당분이 결합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위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식품 상호작용 연구들을 보면 양파에는 알리신을 비롯한 다양한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꿀의 높은 당도와 만나면 삼투압 효과로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양파 자체도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여기에 꿀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58세방 모님의 경우를 보면 만성기관지염으로 양파꿀 절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셨다고 합니다. 기침 완화가 목적이었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래요.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위염이 악화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권고했대요. 양파꿀 섭취를 중단하고 위염 치료를 받은 후에야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파꿀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건강한 분들도 공복에는 먹지 마시고 식후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매일 먹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만 짧은 기간 동안 드시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꿀과 생선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꿀을 생선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생선구이나 조림의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꿀의 당분과 생선의 단백질이 함께 소화되면 장내 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양학 연구들을 보면 꿀의 단순당은 장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반면 생선의 단백질은 분해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와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꿀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더 커집니다. 또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꿀의 높은 당도와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42세 최모님은 건강을 위해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셨는데요. 조리할 때 설탕 대신 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연 감미료라 더 건강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생선 요리를 먹을 때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더래요. 영양 상담을 받고 꿀 대신 다른 양념을 사용하니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선 요리의 단맛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꿀보다는 간장이나 미림 같은 전통 조미료를 사용하시는 게 소화에 부담이 덜해요. 꿀을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소량만 사용하시고 생선과 함께 채소를 많이 드셔서 소화를 도우세요. 그리고 식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5번째는 꿀과 무의 조합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침에 좋다고 알려진 무꿀즙이 일부 체질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무와 꿀은 천연 기침약이고 누구에게나 좋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의 차가운 성질과 꿀의 따뜻한 성질이 충돌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과 영양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무는 성질이 차고 수분이 많아 몸을 차갑게 하는 반면 꿀은 따뜻한 성질로 분류된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내에서 상반된 작용을 하면서 장 기능이 교란될 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거나 찬 음식에 민감한 체질의 경우 설사, 복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대구의 36세 정모님 사례를 보면 환절기 기침 때문에 무꿀즙을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 3번씩 한 컵씩 마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되더래요. 기침은 나아졌지만 소화기 증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해요. 무꿀즙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침을 관리하니 설사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꿀 조합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배가 찬 편이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무꿀즙을 만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생강을 조금 추가하면 무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나눠서 드시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6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꿀과 발효식품의 조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꿀을 함께 먹으면 장내 가스가 과다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발효식품의 유익균과 꿀의 당분이 만나면 과도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 연구들을 보면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효모는 당분을 먹이로 삼아 빠르게 증식한다고 해요. 여기에 꿀처럼 당도가 높은 음식이 들어가면 장내에서 급격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 복부 팽만,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49세 한 모님의 경우를 보면 장 건강을 위해 식사 때마다 김치를 많이 드시고 후식으로 꿀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식후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더래요. 소화기내과 상담을 받고 꿀과 발효식품 섭취 시간을 분리하니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효식품이나 꿀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니까요. 다만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발효식품은 식사 시간에 드시고 꿀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간식으로 드세요.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면 장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꿀과 시나몬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꿀과 시나몬을 함께 먹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들어는 보셨지만 왜 좋은지는 모르실 거예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꿀의 항균 성분과 시나몬의 항염 성분이 결합하면 면역력 향상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식품과학 연구들을 보면 꿀에는 과산화수소와 폴리페놀 같은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있고 시나몬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이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증폭시켜서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시나몬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52세 송모님은 경계성 당뇨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매일 아침 꿀 시나몬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개선되고 체중도 3kg 감량됐다고 해요. 물론 식단 조절과 운동도 병행했지만 꿀 시나몬 물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생꿀 한 스푼과 실론, 시나몬 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잘 섞으세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시나몬은 과량 섭취 시간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한 티스푼을 넘기지 마세요. 8번째, 꿀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꿀생강차가 감기 예방은 물론 소화 촉진에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감기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꿀의 효소가 결합하면 소화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겁니다. 소화기 연구들을 보면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돕는다고 해요. 여기에 꿀의 천연 효소들이 더해지면 음식물 분해가 더욱 원활해지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또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꿀이 영양을 공급해서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제가 알게 된 광주의 44세 윤모님 사례를 보면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요. 매일 식후에 꿀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속쓰림도 줄어들더래요. 소화제 복용 횟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강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다음 40도 이하로 식혀서 꿀을 넣으세요. 식후 30분에 마시면 소화에 가장 좋고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 생강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번째, 꿀과 녹차의 조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꿀 녹차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녹차는 그냥 마셔도 건강에 좋다고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녹차의 카테킨과 꿀의 폴리페놀이 결합하면 항산화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겁니다. 항산화 연구들을 보면 녹차의 풍부한 EGCG라는 카테킨은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기에 꿀의 플라보노이드가 더해지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녹차의 쓴맛을 꿀이 중화시켜서 더 맛있게 마실 수 있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도 꿀의 천연 당분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38세강 모님의 경우를 보면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매일 오후 꿀녹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피부과 검사에서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색소 침착도 줄어든 걸 확인했대요. 건강검진에서도 항산화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녹차를 70도에서 80도 물에 2분에서 3분 우려낸 다음 40도 이하로 식혀서 꿀을 넣으세요.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가 파괴되니까요. 오후 3시에서 4시에 마시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세요. 이제 꿀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꿀의 온도 관리와 보관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연구들을 보면 꿀의 영양소는 온도와 보관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도 이상에서는
HMF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되고 효소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첨가하세요.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가락을 담가보는 건데요.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온도계가 있으시다면 35도에서 40도를 유지하시면 가장 안전해요.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밀폐 용기에 담아두세요. 냉장 보관은 필수는 아니지만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는 게 더 안전합니다. 다만 냉장 보관하면 꿀이 결정화되어 굳을 수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먹기 전에 상온에 잠시 두거나 40도 이하의 중탕으로 녹이시면 됩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직접 넣지 마세요. 그리고 꿀을 뜰 때는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물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꿀이 발효될 수 있거든요. 순수 생꿀일수록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하고 가공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영양가는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꿀의 섭취 시간과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영양학 연구들에 따르면 꿀은 섭취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해요.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시면 에너지 보충과 장 운동 촉진에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천연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다만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공복 섭취는 피하시고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운동 전 30분에 꿀을 먹으면 빠른 에너지 공급이 되어 운동 효율이 높아집니다. 운동 후에도 근육 회복을 위한 당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제품, 생선, 발효식품과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시고요. 반대로 시나몬, 생강, 녹차 같은 궁합이 좋은 음식과는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드세요. 일주일 식단을 계획할 때 꿀을 언제, 무엇과 함께 먹을지 미리 정해두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아침에 꿀시나몬 물 화목은 오후에 꿀생강차, 주말에는 꿀녹차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 2에서 3테이블스푼, 약 30에서 40g 정도로 제한하세요. 꿀도 결국 당분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섭취입니다.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꿀을 먹은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2주 정도 관찰 일기를 써보세요. 에너지 수준은 어떤지, 소화 상태는 괜찮은지, 피부나 체중의 변화는 없는지 같은 것들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만약 복부 팽만, 설사,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꿀이 본인 체질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과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꿀의 과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꿀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당뇨병 환자는 꿀도 혈당을 올리는 당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루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허용되는 양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꿀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식후에만 드시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꿀에는 꽃가루가 미량 포함되어 있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 꿀을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꿀과의 상호작용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꿀 섭취로 인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꿀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같은 수치들을 모니터링하시면 꿀 섭취가 본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은 분명 훌륭한 천연식품이지만 뜨거운 물, 유제품, 양파, 생선, 무, 발효식품과는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시나몬, 생강, 녹차와는 환상의 궁합을 이루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온도 관리, 적절한 섭취 시간, 그리고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꿀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절제,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2에서 3테이블스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과 섞지 않기, 소화가 느린 음식과 간격 두기,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 소화력, 체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건강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만 보고 자가 진단하거나 치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당뇨병, 위장질환, 알레르기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 변경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권장 사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꿀을 먹은 후 불편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무리해서 계속 먹지 마시고 잠시 멈추고 관찰하세요.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꿀 섭취에 조금 더 현명해지시는 건 어떨까요? 무심코 뜨거운 물에 타먹던 습관을 바꾸고 소화가 안 되는 조합은 피하고 궁합이 좋은 음식과는 적극적으로 결합해보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서 평생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평소 꿀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1을, 가끔 드시는 분들은 0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꿀 조합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